안녕하세요. 이 10일째 첫 번째 질문 1, 2번 질문이 있어서 같이 안 읽고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같이 읽고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문제 먼저 볼게요. 1번, 2번이 질문에 있었는데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고, 이거는 그냥 세부 내용 확인 문제죠. 자, 여러분이 이거를 틀린다 그러면 읽고 난 다음에 오답을 꼭 해봅시다. 오답을 꼭 해보고 어느 부분이 근거인지 그냥 저한테 물어보는 거 외에 혼자 확인하는 작업이 있었으면 좋겠고, 만약에 이런 세부 내용 확인 문제를 틀리는데 읽으면서 지문이 깨끗하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읽으면 안 돼요. 무슨 내용을 읽고 있는지 물론 표시 안 해도 되는 친구들도 있어. 근데 지금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기억의 주장에 가장 가까운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기억의 주장의 내용과 유사한 걸 찾으라는 얘기죠. 다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시각을 가졌는지 알면 되겠네. 그지? 제가 이런 문제 어떻게 풀자고 했어요? 이 기억의 시각이 어떤 건지 주관식처럼 머릿속에 정리를 해놓고 그거랑 비슷한 내용을 찾아서 답을 체크하는 게 오답을 선택할 확률이 적다라고 했습니다. 지문을 봅시다. 자, 이게 몇 문단인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문단이고 사실상 짧습니다. 지문이 짧아요. 문화가 발전하려면 저작자의 권리 보호와 저작물의 공정 이용,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데, 저작물의 공정 이용이란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말한 이 두 가지 중에 요거를 먼저 정의를 하네요. 저작권자의 권리를 일부 제한하여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어도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했고요. 비영리적인 사적 복제를 허용하는 것이 그 예의다라고 했어요. 예까지 알려줬어요. 보통 단어의 뜻을 알려주고 그것을 설명한 다음에 예까지 알려주면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뭔가 관련된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의도를 굉장히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저작권법에서는 오래전부터 공정이용으로 볼 수 있는 저작권 제작 규정을 두었다. 아, 이거는 공정이용이다 라는 규정이 있다는 거야. 그지? 그런데 자, 이제까지 이런 규정이 있다라고 한다면 갑자기 그런데라고 하니까 뭐 다른 이야기 하나 보지. 디지털 환경에서 저작물 공정 이용이 여러 장애에 부딪혔다. 문제점이 생긴 거예요. 디지털 환경에서는 저작물을 원본과 동일하게 복제할 수 있고 또 되게 쉽게 용이하게 개작할 수 있다는 것은 되게 쉽게 바꿀 수 있다는 거. 조금 바꿔서. 따라서 저작물이 개작되더라도 그것이 원래 창작물인지 2차적 저작물인지 알기 어렵다. 그 결과 디지털화된 저작물의 이용 행위가 공정 이용의 범주에 드는 것인지, 이게 공정 이용인지 아닌지 어렵다는 건데, 사실 여기서 중요한 건 범주입니다. 범주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A라는 것을 정하는 범주가 이만큼이다 라고 하면 여기에서 벗어나면 A가 아닌 거가 되는 거죠. A의 여집합 이렇게 되는 거죠. 수학할 때 많이 하잖아요. 이게 논리에서도 똑같아요. 국어 비문학 논리에서도 이 범주에 드는지 아닌지 요거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는 게 사회나 법 지문에서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범주 관련된 거. 그래서 기준을 잘 알아야 돼요. 이 범주에 드냐 안 드냐라는 것은 무엇을 기준으로 이 안에 있다고 할 거냐, 이거 안에 들어올 수 없다고 할 거냐, 이 기준을 가지고 나누는 거잖아. 한마디로 법에 저촉되냐 아니냐 나눌 때 이게 잘못인지 아닌지 기준이 되는 그런 법이 있잖아. 그게 뭔지를 봐야 된다는 거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자, 여기서 문제점이 나왔고, 이 문단에서, 이 두 번째 문단에서 문제점이 나왔고, 세 번째 문단에서는 그러면 해결책이 나오죠. 이거는 그냥 그 글의 완결성을 위해서 항상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프로블럼이 나왔으면 솔루션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우리가 비문학을 계속 만나게 될 텐데 계속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시도의 하나로 포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규정을 저작권법에 별도로 신설했다. 얘를 해결하려고 뭐 추가로 하나 법률을 만들었나 봐. 그리하여 저작권자의 동의가 없어도 저작물을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는 영역이 확장되었다. 그러나 공정 이용의 여부에 대한 시비가 자율적으로 해소되지 않으면 예나 지금이나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갈등을 해소해야 된다.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안 되면 법적으로 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고, 저작물 이용의 영리성과 비영리성, 그러니까 이게 돈을 벌려고 하는 건지 안 벌려고 하는 건지, 그리고 목적과 종류, 비중, 시장 가치 이런 여러 가지가 법적인 판단의 기준이 된다라고 했어요. 사적으로 안 되면 법적으로 한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저작물 이용자들의 처벌에 대한 불안감을 여전히 느낀다. 그러니까 뭔가 만드는 사람들이 혹시 내가 처벌받으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감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저작물 자유 이용 허락 제도와 같은 저작물의 공유 캠페인, 이것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 캠페인은 저작권자들이 자신의 저작물에 일정한 이용 허락 조건을 표시해서, 그러니까 만든 사람이 어디까지 쓸 수 있어 이런 걸 표시한대. 그래서 무료로 개방을 한대요. 그래서 누구의 저작물이든 개별적인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고 모두가 공동으로 소유하자고 주장하는 사람들과 달리, 이거는 모두가 공동으로 공동으로 소유하자고 주장하는 거 아니죠. 그러면 그지? 이 캠페인을 펼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저작권 존중해요. 캠페인 참여자들은 저작권자와 이용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확대하려고 노력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게 활성화되고 창의적이고 풍성한 교류의 장이 되지만 이거를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그러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허용하는 거 어디까지만 허용하는지 이용 허락 조건을 표시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건을 벗어나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시각은 이들은 저작물 공유 캠페인이 확산되면 저작물을 창조하려는 사람들의 동기가 감소한다라고 우려한다는 건 걱정한다는 거죠. 이들은 결과적으로 활용 가능한 저작물이 줄어들게 되어 이용자들도 피해를 입게 된다. 또 디지털 환경에서는 사용료 지불 절차 등이 간단해져서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규정을 별도로 신설할 필요가 없었다. 그래서 이들은 저작물 공유 캠페인과 신설된 공정 이용 규정으로 인해 권리가 침해받고 있다. 그래서 이거를 고치는 게 오히려 공익에 더 도움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적절하지 않은 것이 왜 적절하지 않은지 살펴보면은 저작물이 모두 공동의 소유라는 주장은 저작물 공유 캠페인의 핵심이다라고 했는데 여기 있어요. 이 사람들은 누구의 저작물이든 개별적인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고 모두가 공동으로 소유하자는 사람들과 달리라고 했으니까 이게 핵심이라고 볼 수 없죠. 반대로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이 부분 때문에 안 된다라는 거 확실하게 확인을 할 수 있고 2번을 볼게요. 기업의 주장이 뭐였습니까? 맨 마지막에 있는 사람들의 주장, 저작물 공유 캠페인을 펼치는 사람들하고 다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이게 오히려 창작 의도를 이렇게 창작하고자 하는 동기를 저하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 그지? 그러면 이거는 노력에 상응하는 대가를 정당하게 받을수록 창작 의욕이 더 커진다. 이게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용하면 돈을 내고 하라는 거야. 그지? 왜냐면 간단하게 비용을 지불할 수 있대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 4번이 상응하는 대가를 정당하게 받는 게 좋은 거지. 이거를 그냥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게 해주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4번을 골라줘야 합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첫 번째 질문에 있었던 질문은 지나갔고 65페이지에 있는 질문을 볼게요. 65페이지 질문 이건 것 같아요. 그죠? 65페이지가 이게 아니군요. 65페이지 5번 질문이 있었습니다.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입니다. 이것도 다 읽어야 되는 거네. 그치? 알 수 있는 내용은 뭐예요? 본문에 나와 있는 거야. 그럼 4개는 안 나와 있는 거잖아. 나와 있는 거 잘못 적어 놓은 거지. 그치? 그럼 봅시다. 지문이 길진 않아요. 지문이 되게 짧아요. 사실 이 정도 지문은 한 1, 2분이면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미안합니다. 왜냐면 얘들아 이거를 읽으면서 빨리 읽는 게 아니고 이게 문제를 많이 풀고 지문을 많이 읽다 보면 어디가 중요한지 그리고 어느 부분에서 문제가 나올지 예상을 하면서 읽어요. 물론 문제를 미리 읽는 것도 있지만 문제 이렇게 10초 정도 그냥 뭐를 생각하면서 풀어야겠다. 문제 푸는 순서나 지문에서 뭘 파악해야겠다. 이런 밑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문제를 보긴 하지만 근데 읽으면서 느껴지는 이런 부분을 자주 틀리게 했었다라는 데이터가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기출을 푸는 이유는 그런 글의 구조와 틀리게 만드는 곳, 위치, 그리고 자주 나오는 내용의 구조, 형태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지 그 기출에 나오는 내용을 외우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출을 구성하는 시스템을 알기 위해서예요. 알겠죠? 상업 광고는 물론이고 기업은 물론이고 소비자에게도 요긴하다. 둘 다 이게 좋다라는 이야기죠. 자, 기업은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인지도 높이를 한다. 그리고 소비자는 정보를 광고에서 얻으려 한다. 내가 지금 뭐 했어요? 주어하고 서술어는 되게 힘주어서 읽었고 중간은 되게 빠르게 읽었어요. 그죠? 중간에 중요한 내용이 없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별로 어렵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빠르게 읽었습니다.
광고를 통해 기업과 소비자 모두 이익을 얻는다면 규제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한 건 뭘까? 규제를 한다는 거지. 그러나 광고에서 기업과 소비자의 이익이 상충되는 경우가 있어. 무슨 말이야? 둘의 이익이 반대되는 경우가 있는 거야. 그리고 광고가 사회 전체에 폐해를 낳는 경우도 있어. 그러면 어때? 다양한 규제 방식이 모색되었다라고 했으니까 이 첫 문단 마지막에 나온 이거 앞으로 이런 얘기를 얘기할 거다라고 중심화제를 알려준 거죠. 그럼 뒤에 뭐가 나올 거야? 다양한 규제 방식이 나오겠지. 자, 이때 문제가 된 것은 과연 광고로 인해 인한 피해를 누가 책임질 것인가? 당사자로서 누구를 상정할 것인가? 아, 이거는 책임질 게 사람이 누구냐라고 묻는 거지. 초기에는 소비자 책임 부담 원칙에 따라서 소비자 구매 행위에 대한 소비자가 책임져야 된다고 봤다. 다양한 규제 방식이 나올 줄 알았는데 누가 책임질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소비자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했대. 이 소비자 책임 부담 원칙에 따라서. 여기는 광고 정보가 정직한 것인지 상관없어. 그리고 소비자가 잘 판단해서 해야 돼.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막 판단해서 해야 돼. 이거 힘들죠. 그죠? 그리고 기업은 이 소비자가 입은 피해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고 광고의 기만성에 대한 입증 책임도 역시 소비자한테 있다는 거야. 소비자가 너무 많은 부담을 지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는 책임 주체를 기업으로 상정하여 기업 책임 부담 원칙이라는 걸 구성하게 된 배경은 복합적이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배경을 설명하려고 하네요. 시장의 독과점 상황이 광범위해지면서 독과점이 뭔지 아닙니까? 한 기업이 대부분의 수요를 다 가져가고 있어서 걔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을 말합니다. 그래서 자유로운 선택이 어렵지. 다 거기 걸 써야 돼. 그리고 상품에 응용한 과학기술이 너무 복잡해. 그래서 봐도 소비자가 알 수가 없는 거야. 그지? 또한 다른 상품 광고와 차별화를 통해 통념에 어긋나는 표현. 내가 얘기했었죠. 침대는 과학이다. 이런 거. 뭐 기존에 가지고 있던 거랑 다른 표현이잖아요. 일부러 마케팅을 위해서 그렇게 쓰는 거지. 산소 같은 여자가 산소 같으면 안 되지. 사람인데. 어쨌든 장면도 자주 활용되었다. 그리하여 경제적, 사회적,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당위는 정당하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바탕으로 기업이 광고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공감대가 확산되었다라고 해서 여기는 지금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오늘날 행해지고 있는 여러 광고 규제는 드디어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네요. 이런 공감대 속에서 나온 건데 이는 크게 봐서 첫 번째 법적 규제, 두 번째 자율 규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 조항을 통해 광고를 규제하는 법적 규제, 이거는 법이 자세하게 있네요. 그래서 이거는 광고 또한 사회적 활동의 일환이다 라는 거에서 근거한대.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기업이 시장 점유율을 높여서 다른 기업과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과장 광고 할 수 있잖아. 속일 수 있지. 뭐 이런 거를 규제해야 된대. 그래서 법적 규제는 허위 광고나 기만 광고 등 불공정 경쟁의 수단으로 이걸 간주한다. 그래서 정부기관이 규제를 가한다.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이런 거 한다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 이 자율 규제. 이거 하나씩 지금 따로 떼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건데, 자율 규제는 법적 규제에 대한 기업의 대응책이래. 법적 규제가 광고의 역기능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한 강제적 조치라면 자율 규제는 광고의 순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한 자율적 조치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광고는 기업의 마케팅 활동으로 한정되지 않고 사회의 가치와 문화에 영향을 끼치는 활동으로 간주된다라는 거야. 여기 1번에서는 광고 또한 사회적 활동의 일환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 여기서는 사회의 가치, 문화 영향까지 보는 거죠. 그래서 광고주, 광고업계, 광고 매체사 등 광고 집행 기준이나 윤리 강령 등을 정하고 이거를 준수하고자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걸 이제 자율적으로 준수하고자 하는 거죠. 광고에 대한 기업의 책임감에서 비롯된 자율 규제는 법적 규제를 보완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효과가 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5번 문제 같이 한번 봐볼게요. 광고 주체의 자율 규제, 뒤에서 나온 그 자율 규제가 잘 작동될수록 법적 규제의 역할도 커진다. 말이 안 되죠. 자율 규제가 잘 작동되면 법적 규제로 할 만한 게 줄어들겠죠. 그죠? 기업의 이익과 소비자의 이익이 상충되는 정도가 클수록 법적 규제와 자율 규제의 필요성이 강화되겠죠. 그리고 시장 독과점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기업 책임 부담 원칙이 약화되고, 독과점이 심각해지면 기업 책임 부담 원칙이 강해지겠죠. 그래서 이거 약화됐단 말이 틀렸습니다. 첨단 기술을 강조한 상품의 광고일수록 소비자가 광고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기 어렵죠. 그래서 이거 맞는 말이네요. 그래서 답이 4번이고, 광고의 기만성을 입증할 책임을 소비자한테 돌려. 그러면 소비자에게 이성적 판단 능력이 있다는 전제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소비자한테 돌리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비자한테 이 입증할 책임을 줄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4번으로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65페이지 이 지문에 딸려있는 문제는 여기까지만 질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뒤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66페이지고 67페이지에 있는 질문이 뭐냐면 전부 다 질문이 있었어요. 이 질문은 어려웠었나요? 8번 빼고 다 질문이 있었던 것 같아요. 8번은 뭔지 봅시다. 윗글에서 언급한 내용이 아닌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이거는 세부 내용 확인 문제인데 세부 내용 확인 문제를 약간 문단으로 끊어서 크게 보시는 문제이고, 자, 그 다음에 A의 서술 방식이래. 그럼 이건 그냥 전개 방식 묻는 거죠. 자, 이거는 전개 방식을 묻는 겁니다. 근데 A가 앞부분이 요거밖에 안 되잖아. 이거밖에. 그러면 이거는 여기 읽으면서 그냥 바로 풀 수 있겠지. 이거는 읽으면서 바로 이 9번 문제 해결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하고, 윗글에 내용상의 기억의 이유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기억이 뭔지 일단 한번 표시를 해요. 민간 위탁제도 도입을 결정할 때 이것의 이유가 뭔지 앞뒤에 있을 건데 뒤에가 없잖아? 그럼 이거 앞에 있겠지 거의. 이것의 이유가 뭔지 생각을 한 다음에 이따 풀어보면 좋겠죠. 그리고 여기 보면 전부 민간 위탁제도라고 돼 있는 거 보면 뭔가 민간 위탁과 관련된 내용인 것 같아. 그다음에 A를 사용하여 만든 문장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이거는 단어를 읽고 바로바로 풀 수도 있고 나중에 한꺼번에 풀 수도 있죠. 만약에 제가 진짜 실제로 모의고사 시험이에요. 그러면 저는 9번 풀고 그 다음에 11번 풀고 이거 두 개는 읽으면서 풀 겁니다. 그런 다음에 글을 다 읽고 난 다음에 10번을 풀 거예요. 왜냐하면 맨 마지막에 기억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문을 끝까지 읽은 다음에 기억을 바로 해결하고 맨 마지막에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 8번을 풀 것 같습니다. 저의 계획은 그러합니다. 그러면 읽으면서 이미 두 문제가 끝나죠. 그죠? 그래서 요 정도 길이의 지문이다 하면 저는 문제가 4개잖아요. 최대 5분 정도 생각을 하고 풉니다. 물론 다 그렇게 풀진 않아요. 네? 그렇게 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풀면 그 정도 시간이 나오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나중에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그렇게 되는지. 자, 첫 번째 문단을 봅시다. 정부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정책을 기획, 수행하여 유형 또는 무형의 생산물인 공공 서비스를 공급한대. 자, 공공 서비스의 특성은 배제성과 경합성의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 자, 이렇게 두 개를 얘기했으면 이거 뭔지 설명합니다. 우리가 뭔지 모르는 거는 설명 안 해주지 않아요. 배제성은 대가를 지불하여야 사용 가능한 성질을 말하며, 경합성은 뭐예요? 경합성은 한 사람이 서비스를 사용하면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없는 성질을 말한다. 지금 뭐 했어요? 두 개로 구분했고 각각의 정의도 알려줬습니다. 이러한 배제성과 경합성의 정도에 따라 공공서비스의 특성이 결정된다라고 하면서 예시를 들고 있어요. 예를 들어 국방이나 치안은 사용자가 직접 비용 지불을 하지 않고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쓸 수 있어. 그래서 배제성, 경합성 모두 없어. 이에 비해 배제성은 없지만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사용하는 것이 불편하여 경합성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무료로 이용하는 공공도서관에 이용자가 많아서 도서 열람이나 대출이 제한되는 경우, 이건 배제성은 없죠. 돈을 내야 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한 사람이 이용하면 다른 사람이 이용하지 못하니까 경합성은 있죠. 지금 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뭘 알고 가야 돼요? 배제성과 경합성의 개념을 이해하고 가야 되고, 이것의 정도에 따라 여기 나오죠. 이것의 정도에 따라 공공서비스의 특성이 결정된다라는 게 이 A 문단의 첫 번째 문단의 중심 내용입니다. 그리고 전개 방식을 바로 풀어볼게요. 변화 안 나왔습니다. 사례 나왔고요. 가치와 효용 안 나왔습니다. 문제, 원인, 다각도로 문제점 이야기한 거 없어요. 인식의 변화, 시간 순서에 따라 이야기한 거 없어요. 그래서 2번으로 간단하게 고르시면 되고, 아직 A, B, C, D 이 단어가 딱히 나온 게 없습니다. 여기서부터 도서 열람 나왔네요. 도서 열람. 열람 하고 갈까요, 그러면? 그는 행사 관련 서류 열람. 도서 열람과 서류 열람은 열람하는 대상이 비슷한 류죠. 그러면 열람의 뜻도 비슷한 뜻일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이거는 맞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엔 2개 정도 한 다음에 올게요. 자, 과거에는 공공서비스가 경합성과 배제성 모두 약한 사회기반 시설 공급을 중심으로 제공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경우 서비스 제공에 드는 비용은 주로 세금을 비롯한 공적 재원으로 충당했다. 이걸 채워 넣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지만
복지와 같은 개인 단위 공공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 공공 서비스의 다양화와 양적 확대, 그러니까 이런 개인 단위 공공 서비스에 대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거야, 그지? 이로 인해 정부의 관련 조직이 늘어나고 행정 업무의 전문성 및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나타나기도 했다.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문제점이 나타나면 해결책 얘기할 거라고 했죠. 이 경우 정부는 정부 조직 규모를 확대하지 않으면서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민간 위탁 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 이거 뭐예요? 이것의 해결책을 제시한 겁니다. 그죠? 민간 위탁이란 공익성을 유지하기 위해 서비스의 대상이나 범위에 대한 결정권과 서비스 관리의 책임을 정부가 가져. 하지만 이 서비스 생산은 민간 업체가 해. 요 이야기래요. 일단 충당 볼 거고요. 그리고 민간 위탁이 아까 있었어. 여기 민간 위탁. 그지? 근데 아직 기업까지 안 갔으니까 민간 위탁이 뭔지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겠지. 그지? 회사 자금을 충당 방안 채워 넣는다라고 제가 아까 전에 했죠. 자금을 채워 넣는 방안을 마련하느라고 해도 똑같은 뜻을 읽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맞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 위탁은 주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래서 민간 위탁의 방식을 나누고 있네. 일반적인 거 첫 번째 경쟁 입찰. 이것은 기준을 충족하는 애들이 자, 우리 얼마에 해줄게 이렇게 경쟁 입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정 계약하고 공원과 같은 공공시설물 관리 서비스가 이에 해당한다고 예시를 들었고 이 경우 정부가 직접 공공 서비스 제공할 때보다 비용은 절감될 수 있어. 왜냐하면 입찰을 하니까 경쟁을 위해서 가격을 낮춘다는 거지. 그리고 정부의 재정 부담도 그러니까 경감될 수 있다. 줄어들 수 있다라는 거겠죠. 그 다음에 면허 발급 방식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경감된다 하고 올까요? 줄어든다. 직원들의 노력에도 회사의 손익이 계속 경감될 뿐이었다. 손익이 계속 줄어들 뿐이었다 라고 했을 때 자연스러운지 봅시다. 직원들의 노력에도 회사의 손익이 계속 줄어들 뿐이었다. 별로 이상하지 않은가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경감되다라는 것은 보통 부담이 경감되다라는 표현으로 써요. 아까 전에도 보면 정부 재정 지출에 대한 부담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이 경감되다는 뭐예요? 긍정적인 의미로 써요. 나한테 뭔가 무리한 게 있었는데 그게 좀 가벼워졌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회사의 이익이 줄어드는 것은 긍정적인 내용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계속 경감되다라는 것을 똑같이 쓰기에는 이게 어감이 어울리지 않고 그리고 앞에는 비용이 경감되다라고 했어요. 비용이나 부담은 줄어들면 좋은 거죠. 줄어들면 좋은 거. 글자 마음이 급해서 너무 빨리 썼네. 근데 손익은 어때? 줄어들면 안 좋은 거지. 내가 앞에 있는 것의 성질이 비슷해야 뒤에 있는 것의 뜻을 동일하게 썼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긍정과 부정적인 게 다르면 좀 해봤을 때 이상하잖아. 그럼 앞에 있는 것의 뜻이 동일한지 한번 보는 거야. 그러니까 동일한 성질의 것인지. 근데 아니란 말이지. 이렇게 줄어들면 좋은 것. 글자 이상하지만 이건 줄면 안 좋은 거. 그죠? 그래서 이거는 답이 3번이다. 뒤에 것도 하면 좋겠죠. 쭉 읽으면서 다 읽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면허 발급 방식이 있다. 이 기준에 충족하는 데한테 면허를 발급시켜서 걔네가 직접 이거를 할 수 있게 민간의 자유를 맡겨서 공공서비스의 수요와 공급이 탄력적으로 조절돼. 그리고 세 번째, 보조금 지급한다. 민간이 운영하는 종합복지관 같은 안정적인 공공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기관에 보조금을 줘서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세 가지 방식이 있대요. 하지만 민간 위탁 업체는 수익성을 중심으로 공공서비스를,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거 위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수익이 나지 않을 경우에는 민간 위탁 업체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돈 벌 수 있는 만큼만 하는 거지. 돈 조금 벌면 조금 대충 하고 이럴 수 있다는 거야. 또한 민간 위탁 제도에 의한 공공서비스 제공의 성과는 정확히 측정하기 어렵다는 거야. 그래서 평가와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그러니까 개선이 점점 좋아지는 거죠. 오히려 민간 위탁 제도가 공익을 저해할 수 있다. 공익을 안 좋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민간 위탁 제도의 도입을 결정할 때에는 서비스의 성격과
정부의 관리 능력 이런 거를 자세히 검토해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라고 했어. 이거를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앞에 써 있는 거네. 이 앞에 있는 거 이게 이유네. 그지? 그러면 이 마지막 문단의 내용에 해당되는 거를 고르면 되는 문제가 뭐예요? 아이고 너무 많이 넘어갔어. 10번 문제예요. 마지막 문단의 내용이랑 동일한지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죠? 위탁하는 공공서비스가 사회 기반 시설의 공급에 집중되어 공공서비스 수익이 제한되기 때문 이런 내용 없었고요. 공익성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는 위험 요인 아니었습니다. 면허 발급 방식에 대부분 면허 발급 방식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런 말 있었습니까? 대부분 면허 발급 방식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런 말이 있었나 봅시다. 그런 말이 없습니다. 대부분 면허 발급 방식에 따라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말이 없고 잠깐 이 앞에 것도 맞는지 봅시다. 민간 위탁제도에 의한 공공서비스의 제공은 공공서비스의 공익성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는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지금 앞에 내용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치? 공공서비스 제공에는 공공서비스의 공익성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는 위험 요인이 뭐예요? 여기 보면 써 있었어. 말이 좀 다르게 쓰여져 있었는데 뭐예요 여기? 수익이 나지 않을 수가 있어. 그죠? 그래서 여기서 수익이 나지 않을 수가 있고 그래서 그럼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할 수 있고 그러면 어떻게? 이 민간 위탁 제도가 공익을 저해할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뭡니까? 아까 뒷부분에 공익성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는 위험 요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본문은 다른 표현으로 요약하고 치환한 거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왜냐면 민간 위탁 제도의 도입을 결정할 때 신중하게 결정해야 되는 이유는 그 앞에 있는 문단 전체 내용이었잖아요. 근데 그 문단 전체 내용이 기대 수준에 못 미칠 수 있고 공익을 저해할 수 있다라는 내용인데 이거를 여기서 공익성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는 위험 요인이다라고 바꿨을 때 이게 동일한 내용이다라고 읽히지 않으면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지금 보면 똑같은 단어를 쓰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잘 캐치해서 풀 수 있어야 될 것 같고 필수적으로 요청되어 수요자의 비용 부담이 아니죠. 보조금을 지급해주면 수요자는 비용 부담이 줄어들죠. 민간 위탁 방식이 단일화되어 있지 않죠. 세 가지 형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답이 맞는 게 2번이고 이게 어렵습니다. 10번 같은 경우에 굉장히 헷갈릴 수 있는 거죠. 요즘에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거 예전 기출 문제인데 요즘에 이런 문제가 많이 나와요. 요즘에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풀고자 했던 게 뭐였죠? 자, 정부는 무역수지 개선 고치는 거 이건 맞는 말이고 집단 이기심은 사회 발전을 저해요. 사회 발전이 안 좋아지게 할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것도 맞는 말이네요. 그래서 이것도 특별히 헷갈리는 건 없었다. 그 다음에 윗글에서 언급한 내용이 아닌 것 공공서비스 제공 목적 나옵니다. 그 다음에 공공서비스 공급의 주체 나오나요? 공급의 주체 나오죠. 그 다음에 범위의 확대 배경 나옵니다. 수익의 산정 방식 나옵니까? 수익 산정 방식 안 나옵니다. 민간 위탁 방식 나옵니다. 그래서 4번이 안 나왔기 때문에 4번 아니다 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수익 산정 방식이 어디 나와요? 공공 서비스가 돈을 어떻게 버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계산할 것인지 그건 나오지가 않죠.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다 읽고 난 다음에 푸는 게 좋겠죠. 이거는 중간에 안 풀고. 근데 이것도 좀 헷갈릴 수 있는 요소가 있다면 이런 거야. 아까 전에 이 10번처럼 이거를 묶어서 여기 있는 내용을 묶어서 다른 말로 표현해 놨을 때 이 말의 표현이 이 내용을 포함할 수 있나 이런 거를 좀 잘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지. 그 정도 좀 난해할 수 있다. 근데 나는 10번이 동일한 내용이다라는 것을 알아보기가 조금 헷갈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아까 처음에 그냥 읽었을 땐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는 요인이란 말 없는데? 라고 생각하고 지나갔는데 앞에 가서 읽고 다시 돌아와서 보니까 이게 아까 저기 앞에서 읽은 건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다시 읽어봤거든요.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11차 질문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일차는 따로 찍어서 또 잘라서 보내줄게요.